이번에 이제 가장 핫 이슈, 국제적으로 핫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부가 있어요. 이쪽에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이 주식은 말이죠. 이 주식은 채권의 대체제입니다. 채권의 대체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에 급격히 상승한 게 바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재 시점의 결과를 부동산 투자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카드 매출만 매달 1억 6,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에 입지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건데요. 이번에 이제 가장 핫 이슈, 국제적으로 핫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짧은 기간 안에 단기에 국채가 상승했다라는 게 이제 전 세계의 경제 화면에 이슈화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의 관계를 조금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접하면서도 조금 더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국채 가격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하시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락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금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경기 호황입니다. 경기 호황. 경기 호황. 미국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미국 어떻습니까? 경기가 너무 뜨겁죠.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인플레 현상,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지금 미 연준에서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경제 정책은 미 연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은이고요.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정부에서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펼치는 거죠. 어떻게 펼칩니까? 경기가 호황이라는 거는 시장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이 통화량을 조금 줄여야 돼요. 시장에 통화량이 현재 많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다는 거는 시장의 통화량이 기준치 대비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통화량을 우리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좋은 거죠. 통화량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부가 있어요. 네. 이쪽에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네. 자, 시장에 화폐량이 너무 많아요. 시장의 화폐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화폐량이.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화폐를 좀 줄여야 돼.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발행합니다. 시장 쪽에. 그러면 시장 쪽에서는 채권을 사겠죠? 그럼 반대급부로 정부에게 뭐를 줍니까? 그렇죠.
화폐를 지급하겠죠? 통화를 주면서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통화량이,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통화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겠죠. 이만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너무 호황일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어떻습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예. 통화량이 이렇게 감소를 하는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시장에 채권이 많이 들어가겠죠. 국채가. 그래서 국채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국채량이. 그죠? 공급량이 좀 증가하겠죠. 국채가. 그러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국채 가격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왜? 공급량이 많잖아요. 공급량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수요량이 많으면 국채 가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국채가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공급량이 팽창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다. 그래서 어떻다? 반비례 관계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 이러한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됐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으면 경기를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가 너무 차가워요. 경기를 살려야 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이 통화량을 좀 시장에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좀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풀어야 돼요. 돈을. 그러면 시장에 통화량이 돈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국채, 이미 시장에 뿌려져 있는, 시장에 활성화되어 있는 국채를 정부에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정부에서 이제 사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정부가 있고요. 네. 여기가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 통화량이 얼마 안 돼. 침체기야. 시장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좀 통화량을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통화량을 좀 증가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시키느냐? 시장에 풀어져 있는 국채를 이렇게 정부에서 사들입니다. 국채 매입을 합니다. 국채를 매입하면서 통화량을 화폐를 시장에 공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화폐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라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국채를 반대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그러면 이제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장의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데 효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시장의 국채가 감소하겠죠. 공급량이 감소하겠죠. 반대로. 그러면 공급량이 감소하니까 국채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려고 해도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거꾸로 국채 금리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락하는 구조로. 왜 하락합니까? 정부에서는 계속 국채를 매입해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해. 그렇죠? 매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려고 그래요. 시장에서 살려고 그래. 그럼 정부에서
금리를 낮게 책정을 해야 안 살 거 아닙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자, 정부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목적이 시장이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의 통화량을 조금 더 투입을 시키려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다? 이미 뿌려져 있는 국채를 정부에서 사들이면서 통화량을 계속 시장에 유입을 시키는 거죠. 유입을 시키는데 어떠한 삐딱한 A가 말이죠. 역설적으로 국채를 산답니다. 정부에다가 돈을 주려고 그래요. 국채를 사가려고.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죠. A라는 사람은, A라는 투자 기관은, 그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자를 많이 주겠냐 이거예요. 국채에 대한 이자를 많이 주겠냐. 적게 주겠죠. 사지 말라고. 예. 왜? 우리는 목적이 지금 국채를 매입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가 이 경영회계라는 개념과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어떠한 구슬을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구슬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조금 어려운 좀 환경에 많이 처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동안 이제 경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말이죠. 요즘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이슈가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게 이런 데에서 계속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다시피 국채가 단기에 급격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도 한번 또 볼까요? 정부에서 말이죠.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차입자, 여러분이죠? 차입자에게 모기지론을 네, 이렇게 정부 정책에서 펴니다. 그 정부에서 차입자에게 여러분에게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의 반대급부 여러분께서는 정부에게 이제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정부가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주느냐, 저리로. 행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기로, 저리로 이렇게 모기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데, 정부에서 무슨 돈으로 대출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찍어서 대출해줘도 됩니다. 기축통화니까. 일본도 역시 좀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지금도 제로금리죠. 제로금리. 왜 그게 가능할까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화폐를 발행해서 대출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통화량이 또 팽창하겠죠. 통화량이 팽창하면 아주 어려운 환경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맞죠. 고환율입니다.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이제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가들은 이 화폐 발행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떠한 돈으로 모기지를 실시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또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자. 이쪽에 보시면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가 있고 정부에 이제 채권을 삽니다. 국채를 삽니다. 국채. 이제 국채를 이제 사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투자자에게 또 반대급부로 뭐를 줘야 되겠죠?
반대급부로 이제 이자를 지급해야 되겠죠. 국채를 사들이면 정부에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자를 줘야 되겠죠.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에. 네. 그러면 여기에 이자와 여기에 이자가 있는데 이쪽의 이자는 말이죠. 대출이자죠. 대출이자. 은행으로 따지면 이쪽의 이자는 이제 예금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어디가 높을까요, 여러분? 어디가? 정부가 딱 가운데 있는데 어디가 이자율이 높아야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금금리가 높습니까? 대출금리가 높습니까? 그렇죠. 대출금리가 높죠. 그래서 이자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이쪽의 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 투자자들에게 이자, 국채, 이제 금리죠? 여기 나와 있죠?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게 바로 이 이자입니다. 이 이자가 지금 5%까지 육박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까지. 네. 4.9 몇인가 이제 그러는데요. 이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단기물, 뭐 1개월짜리부터요. 1개월짜리부터 3개월, 네. 그 다음에 뭐 1년짜리도 있고요. 뭐 7년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짜리가 있습니다. 국채가. 네. 그러면 이 국채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율이 높겠죠. 그죠? 단기보다는 우리가 예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적금을 할 때도. 그래서 보통 이 10년짜리 국채 만기 채권의 금리를 많이 이렇게 내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가 시장 금리의 선행 지표거든요. 이 선행 지표. 그래서 지금 투자자에게 정부가 5%에 대한 이자를 주려면 이 차입자, 모기지 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몇 프로를 정부에게 줘야 되냐면 8%를 줘요. 8%. 그럼 정부에서 8%를 받아서 5%를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야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쪽 이제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격히 갑자기 채권 금리가 상승해 버리니까 여기서 이자가 또 높게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 차입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왜? 이게 바로 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게 금리를 상승하는 거에 거의 비례한 시장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이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일정한 차입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지출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자 부담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어떻다? 미국에 지금 경기가 어떻게 또 바뀔지를 모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슈가 된 게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네.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어디에 투자합니까?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비금융자산에 이렇게 투자하죠. 투자자들이. 네. 투자자가 첫 번째는 이제 주식,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에는 이제 국채, 그 다음에 뭐 회사채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채권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자산, 부동산이죠. 이게 부동산에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이 주식은 말이죠. 이 주식은 채권의 대체제입니다. 채권의 대체제. 네. 채권의 대체제가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했죠. 국채 금리가 상승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채권으로 갈아타니까 주식의 시장이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붕괴되려고 그러는 거죠. 주식 가격이 하락하니까.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상장 주식 기업이나 비상장 주식의 기업들이 주식을 계속 팔아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에 급격히 상승한 게 바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단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현재 시점의 결과를 부동산 투자자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 금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현재 그죠? 네, 금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금리 상승,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쪽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유명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인가 그저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채권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한 거는 미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 인상한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차입자들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기존 차입자들은 이자 지급액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일정한 그런 모기지 대상자의 차입자들은 이 경기가 위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말이죠. 이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인상됐다는 것 말이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나 그 다음에 상장 주식 회사나 비상장 회사의 그런 기업들 말이죠. 굉장히 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우리 채권 시장에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상승이 되면 어떻습니까? 미국 채권을 살려고 국채를 살려고 계속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했던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미국의 국채를 살려고 이제 덤벼든다는 거죠. 왜? 채권 금리가 상승이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를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율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달러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내수에 있는 달러가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요? 이렇게 강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고금리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고환율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목이 있습니다. 피부에 잘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물가, 고금리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고환율도 여러분께서 계속 예의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한 이번에 그런 효과는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간단하게 예를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리고요. 이제 서울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미국의 이제 고용률도 지표를 조금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게 좋을까요? 하락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고용률이 증가한다는 거는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 고용 시장에서 그 고용률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미국의 경기가 너무 뜨겁거든요. 찬물을 좀 확 끼얹으려고 미 연준에서 계속 고금리 정책을 피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고용률이 이번에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요. 9월달 지표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고용률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미국의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임금이 높게 준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번에 고용률은 증가했어도 임금은 하락했다는 겁니다. 임금은 9월 달에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았느냐. 예전처럼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면 이거 문제인데 다행히 임금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나마 좀 이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며칠 안으로 미 연준의 그 금리 결정권자들이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한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주시를 하시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다음 달이죠. 이제 11월 달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는 안 시키겠죠. 인상을 시킬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으로 또 0.25%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11월 달에 동결을 시킬 것이냐, 이게 조금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국내 시장의 경기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좀 거시 경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국채 가격과 국채 금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해 드렸고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서울에 입지한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이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거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호텔은 서울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20305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7년에 한 오타 났네요. 2017년입니다. 2017년 5월 29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5월 29일 날 지하 2층부터 지상 14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호텔입니다. 대지 면적 304제곱미터, 평수는 92평이고요. 연면적 2506제곱미터, 평수는 758평입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직영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매가 145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월 매출을 보시면 자료를 이제 공개해 주신 게 카드 매출만 매달 1억 6,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 자료만 이제 공개를 하셨습니다. 총 매출이 아니고 카드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실수는 101개고요. 주차는 일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3.3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816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이렇게 환산하시면 2,698만 5천 120 3원에 해당되는
네, 서울에 입지한 네, 호텔입니다. 여러분 본 물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것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이 그렇게 중개시장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내용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호텔은 더더욱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말이죠.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세로 공시지가가 아닌 현재 시세로 이 땅을 우리가 매수해서 말이죠. 현재 물가 대비 건축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호텔을 신축한다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비하면 여기에서 이제 예전이라는 거는 불과 뭐 1, 2년, 2, 3년 전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이제 건축비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축으로 호텔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말이죠.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